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자, 윤정 기자. 제가 가장 궁금한 건요. 저희는 이제 4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해요. 이거 가능한 건가요? 네, 이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 그렇게 되면 6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아, 위반이군요. 네, 집합 금지 대상이 되는 건 5인 이상의 모든 사적인 모임인데요. 네. 이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가족, 이건 금지됩니다. 아,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저하고 이제 주거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군요. 네, 기존에 같이 살고 있던 가족이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죠. 실내외 모두 금지이기 때문에요. 집을 방문하는 이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한 집에서 같은 주거지 안에서 5명 이상 있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 그 외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식당의 경우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이 동반 입장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5명 이상도 이 식당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회사에서 모임을 하는 경우 이건 사적으로 볼 건지 공적으로 볼 건지 식당에서 모임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모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정부는 회사 근무와 달리 식당에서 모이는 것, 이것은 공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럼 5명 이상 동료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건 어때요? 왜 주말에 조기 축구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실내외 모두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만큼 야외에서 하는 운동의 경우에도 5명 이상 모인다면 모두 금지됩니다. 아. 특히 골프의 경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4인 라운딩이 보편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캐디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캐디까지 더해지게 되면 4인 라운딩을 하는 경우엔 5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골프장은 3인으로 예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 오셔야 되고요. 그 캐디분까지 포함해서 4인이기 때문에 4분이서 오시면 플레이를 한 분이 못 하세요. 6분이면은 3인 나가시면 되고요. 8분 다 못 나가요. 저희 코스가 워낙 위험하다 보기도 하고 어려워서 볼 찾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져서 이게 노캐디는 아예 안 돼요. 진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이번 주말에 골프 예약하셨던 분들 취소하는 분들 참 많겠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이렇게 정해놔도 안 지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어떻게 단속은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적 모임을 단속하는 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다만 사후적으로라도 민원 신고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고요. 또 식당 외에도 주요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에는 이 5인 이상 모임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단속이 되면 처벌도 되는 거예요? 네, 처벌이 다소 센 편입니다. 그런 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5인 이상 모임을 하는 경우에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네. 이 시설 운영자의 경우에는 3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주들이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 이게 확인이 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 확진이 되는 경우에 이 역학조사를 진행했더니 5인 이상 모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임 참여자들이 방역 비용과 그리고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가급적이면 행정명령 위반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요. 당장 부모님 댁에도 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같이 사는 가족 외에는 5명 이상 모이지 말자. 뭐 이것만 명심하면 되겠네요. 네.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 오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차례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 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하겠습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스키장 결국에 문을 닫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키장 결국 운영이 중단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관광 명소도 폐쇄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 총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그리고 여행을 취소해야 한다며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강력히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강화된 조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종교시설 비대면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영화관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좌석 한 칸 띄우기는 물론 유지가 되고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에서는요. 개인 주최 파티 금지가 권고되고 그리고 객실 내 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공연장에서도요.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 스포츠 시설은 문을 닫게 될 예정입니다. 소정섭 위원님, 저희가 매번 이 스키장에 줄 길게 늘어선 모습 보면서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스키장, 관광 명소 폐쇄, 오늘 정부 대책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결국 이제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이 국면에서 이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은 이 겨울 내내 더 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스키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특히 무증상 이런 걸로 확산될 그런 위험성이 많은 곳으로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해맞이 이런 걸로 또 연초에 많이 아마 사람들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현재 이게 정확하게 누가 확진됐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무증상 확진자가 워낙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많이 확산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사람 간에 안 만나게 하는 그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스키장 저런 다중의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폐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최대한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그런데 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딱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번 이제 정해진 규칙이 아니고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시민들이 참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2.5단계인지 3단계인지 이건 지금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사실 3단계로 가면 10명이 기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하는 이 조치를 보면 5명 예. 넘어가는 4명까지만 가능하니까 더 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조치가 2.5단계인지 3단계인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일단 이 연말에 12월 23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이죠. 자정부터 1월 3일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자제를 합시다. 자,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스크를 쓰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 모두 다 실감을 했어요. 그렇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보호한다, 배려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공공 다중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들 불안해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스크를 쓰는 거는 상대를 배려한다는 의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스키장 문 닫게 하고 관광 명소 전국적으로 폐쇄하고 수도권 지역은 5명 넘는 인원은 식당에 가지 말라. 이걸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참음으로써 우리 공동체 전체 상대방을 지키는 데 내가 기여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 기간 중에는 좀 감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걸 지금 탓하면 물론 속은 시원할 거예요. 네. 근데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비판해가지고 정부가 조금 더 나은 대책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도 경제와 방역 지금 양쪽을 서로 다 놓치긴 싫고 그러나 국민들이 뭔가 마지막으로 패닉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위기에 빠져들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걸로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누구나 다 나와 내 가족 이기주의 이 기본 출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번 연말까지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 태도 이런 걸 한번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부 요인을 초청해서 코로나 극복 논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백신은 특별히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부 요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갔는데 이 자리에서 백신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방역에서는 모범 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부가요, 지금 3단계 격상을 고민하는 건 이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애초에 이 거리두기 단계를 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서 더 세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부가 지금 주요 관광 명소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동석 기자,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강릉, 그 강릉 가는 KTX 표 벌써 대부분 매진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시국에 해맞이 관광이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해돋이 명소인 강릉행 그리고 정동진행 KTX 예매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매진이 된 상태였는데요. 수도권에 사는 4명이 해돋이 구경을 이렇게 강릉으로 가게 됐을 때 부모님이 강릉에 계시다면 6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또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각 지자체들은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릉시가요, 이 해맞이 행사도 선제적으로 취소를 했더라고요. 글쎄요, 이 KTX 예약하셨던 분들 아마 취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른 부분도 좀 짚어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이 전시회 관련해서 특히 지원금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대체 얼마를 받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받았길래 이렇게 논란이 좀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문준용 씨가 받은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입니다. 네, 금액은 1,400만 원을 받았는데요. 1,4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연극, 무용, 뭐 시각 등등에서 9개 분야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문준용 씨는 시각 예술 분야에 선정이 됐습니다. 281개 팀이 지원을 해서 46개 팀이 이 선정이 됐는데 이 46개 팀이 이제 최소 600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46개 팀 중에서 36팀이 최대 금액 1,400만 원을 받았고 이제 문준용 씨도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근데 대체 어떤 취지의 지원금이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일부러 정확한 명칭, 이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을 말씀을 드린 게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서울문화재단의 공모 좀 자세히 좀 띄워주시겠어요? 서울문화재단의 공모에 띄워주시면 거기 보면은 그 밑에 나올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찾고 예술인 및 단체가 창작 활동을 계속해서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는 공모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지원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찾고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 이게 바로 이 지원금의 취지죠. 어쨌든 이제 코로나19로 힘든 예술인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목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논란이 되니까 준용 씨도 뭐 이렇게 반박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준용 씨 항상 본인과 관련한 의혹에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한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전시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다. 그래서 이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가한테 떡 사 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다. 이건 작품하라고 주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글도 올렸어요. 코로나 시국에 전시회를 열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이게 제목인데 네. 이 글은 예술가들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것이냐, 한 점이라도 좀 팔아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활동이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을 준 데는 어딘 거예요? 네,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곳인데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에 돈을 주고 이걸 집행하는 게 서울문화재단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문화재단 쪽 취재는 해봤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문화재단 측에 한번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일단 재단 측은 이번 의혹, 문준용 씨 관련한 이 의혹에 대해서 마치 이 심사, 대상자 심사, 지원금을 주는 대상 심사가 엄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문준용 씨가 지원한 사실 자체를 신청 당시엔 전혀 몰랐고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될 때 알았던 거고, 지원자가 잠깐 동안 정말 무수하게 몰리는데 이거를 하루 이틀 상간에 정리를 해서 심사위원한테 보내야 하는데 그 신청서를 일일이 열어보고 비고란에 문준용 씨니까 신경 써주세요를 적을 시간이 있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느 그 지원금을 집행할 때보다 좀 심사 기간이 짧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이건 말 그대로 상당히 긴급하게 코로나19 때문에 긴급하게 잡힌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건 신속을 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심사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여러 의혹이 일고 이러면 심사 네. 점수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심사 점수를 공개를 하면 상당히 명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심사 내역 공개하면 안 되느냐라고 한번 여쭤봤는데 재단 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심사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 그랬던 전례가 없는데 이거를 공개할 수 없다란 얘기였었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다만 응시한 사람,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문준용 씨가 내 점수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본인 당사자에 한해서 총점, 총평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걸 제3자한테 공개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꼭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할 때 전시회를 열었어야 했느냐. 네. 뭐 갤러리 측은 뭐 올해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올해 안에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취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점인데 저희가 어제 이제 갤러리 대표가, 그러니까 금산 갤러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연내에 작품 전시를 하는 조건으로 받아서 꼭 연내했어야만 됐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는데요. 저희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올린 공모 같이 좀 보실까요? 네. 그 공모 내역을 보면은 사업 기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사업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 이 필요한 예술인들 지원하세요라고 공모를 올렸을 때부터 2020년 12월까지가 아니라 2021년 1월까지 이 사업, 그러니까 전시든 뭐든 이걸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공모를 했었기 때문에 문준용 씨도 이게 굳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 안에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미 기자 취재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야권에서는요, 이 대통령 아들이라면 애초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준용 씨가 지원한 시각 분야만 하더라도 281건 중에서 46건만 선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84%의 피해 예술인들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우리 문준용 씨는 최고액인 1,400만 원을 지원받은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피해를 입고도 1원 한 푼 도움을 못 받는 어려운 분이 많다 이런 게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장관 아들이었더라도 지금은 시끄러울 겁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 아들이란 그 위치는 민감하고 또 조심스러운 그런 위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준용 씨와 관련된 지원금 논란 두 분 의원들 짧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의 아들, 뭐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는 거 보면 저는 참 한국적인 상황이다. 한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야당에게 제기가 되고 먹힐 것 같다. 그러니까 문준용이라는 저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프리랜서로 본인이 이미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규명을 할 건 하나는 있어요. 이혜원 의원의 주장 중에 전후의 주장 중에 규명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281건인가요? 네네. 신청했는데 그중에 46건만 되고 나머지 80 몇 %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 떨어지는데 문준용 씨가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이거는 좀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문준용이라는 사람 대통령의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건 뭐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하면 안 되고
너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한국적인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시대에 과연 이거 뭐 또 다른 연좌제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은 굳이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정섭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비슷한데 이 문준용 씨가 그동안에 작품 활동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지난 2018년에도 그 광주 미디어 아트 전시회도 했었고 여러 차례 쭉 해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선정되고 지원을 받는 그 과정의 어떤 법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이 되거나 네.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전시회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이 대통령의 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뭐 숙명이 워낙 강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준용 씨도 이제 여야의 이런 이 정쟁의 중간에서 하나의 그런 정쟁의 도구화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참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해외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윤정 기자. 미국 바이든 당선인 네. 백신 접종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78세 고령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데요. 앞서서도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현지 시간 21일 실제로 생중계를 통해서 백신 접종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No, you just go ahead anytime you're ready.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shot. So is Jill. She's had her shot earlier today. She loves shots, I know. 네, 아내는 나보다 일찍 맞았다라고 했는데 이 질 바이든 여사는 같은 날 오전에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고요. 바이든 당선인이 공개 접종한 이 백신은 화이자 백신입니다. 3주 있다가 다시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 효력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취임식 직전에 이 추가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저는 뜬금없이 이 트럼프 대통령도 백신을 맞았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사진이요. 바로 브라질, 지금 막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브라질 해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브라질이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많은 국가입니다. 수 의원님, 이 영상, 이 화면 사진 보시면 참 경각심 없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참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랑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브라질처럼 721만 명 확진되고 사망자가 18만 명이 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정말 저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리더들이 이제 상황을 보는 부분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경각심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백신, 마스크 이른바 안 해도 된다, 백신 안 맞아도 그렇죠. 된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세계의 지도자 중 한 명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저런 브라질 국민들의 저런 모습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싶어서 이 위기 국면에서 리더의 말과 행동이 주는 그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 효과가 참 크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스키장도 일시 폐쇄를 했죠. 이게 외신으로 보도되면 브라질 당국자들도 이 소식을 좀 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